자, 여러분들 그 조문 3페이지 보시면 제4절에 심리라고 나오는데 이건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26조 앞에 쓰여진 거 이제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란 표현이 있고 바로 밑에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란 표현이 있고 행정소법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밑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우리 행정소송법의 심리 파트에 가면 조문이 26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취소소송의 심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 행정청이 어떤 국민한테 처분했을 때 무슨 사실이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처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사실이 있었지?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과정을 법원의 심리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론주의, 하나는 직권탐지주의. 그럼 변론주의는 뭐냐?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열심히 주장하고 말만 해서는 안 믿는다.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서 법원을 확신시켜라. 이게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는 너희 말 안 해도 우리가 탐정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실이 있는지를 다 찾아볼게. 이게 직권탐지주의.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변론주의를 심리의 대원칙으로 채택해요. 이걸 근데 왜 행정소송법에는 안 만들어놨느냐.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소송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송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행정소송도 소송이니까 변론주의를 심리의 대원칙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변론주의 하에서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근데 행정청이 얘 파면을 시킨 거예요. 그 파면을 시킬 때 행정청은 무슨 생각만 했냐면 갑이 업무차 육지로 나가서 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업무차 육지로 나가면서 며칠 쉬고 오려고 10일 휴가를 냈네요. 근데 10일이 지나도 복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이놈 봐라. 10일이 지나도 복귀를 안 해? 고의로 직장을 이탈했네. 그래서 파면 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진실은 어떤 사실이 있었냐면 얘가 10일 휴가 받았네요. 배를 탔어요. 육지로 나가야 되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됐어요. 그래서 얘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호흡기 끼고 의식을 잃은 채로. 그러니까 복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고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복귀를 못했던 거예요. 다행히 의식이 돌아와서 와봤더니 파면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파면 처분 위법하다, 취소한다,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 사실이 진실이라면 얘 고의로 직장 이탈한 거예요? 사고 당한 거예요? 사고 당한 거죠. 그럼 이 파면 처분은 적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위법한 거예요. 사실을 잘못 알고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취소송 제기했어요. 그럼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열심히 주장해야 돼요. 열심히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했어요. 저 10일 휴가 받았는데요. 배가 난파됐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의식을 잃고. 그래서 복귀를 못한 겁니다.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피고도 주장해보세요. 얘 10일 휴가 받았는데요. 10일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이런 사실 모르고. 그러면 이제 주장은 끝났죠. 그걸 뒷받칠 만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그게 입증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 왜 주장 책임이 등장하냐면 책임은 여러분들 어감이 좋은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책임져라 이건. 불리한 느낌이죠. 그럼 주장 책임은 뭐냐면 원고는 위법이 되는 사실이 유리한 사실이죠. 이걸 열심히 주장해야 돼요. 먼저. 이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난파돼서 병원에 입원했었다. 이걸 주장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럼 법원이 무슨 얘가 난파돼서 병원에 입원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말도 안 했는데 법원이 알 수가 없죠. 그럼 이 사실은 없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럼 취소 판결이 나가요? 그냥 기각 판결 나가고 끝나요? 기각 판결 나가고 끝나는 겁니다. 열심히 주장했어요. 근데 말만 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럼 이제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 증거 조사를 통해서 법원이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병원 입원 기록지를 제출했어요. 법원에 입원했던 기록지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믿었어요. 그럼 이 사실이 비로소 인정된 거예요. 그럼 기각 판결이 나가요? 병원에 입원해서 복귀 못했기 때문에 얘는 고의로 직장 이탈한 게 아니죠. 그럼 무슨 판결 나가요? 취소 판결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얘가 주장만 했어요. 주장만. 입증을 못했어요. 입증 못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말만으로 믿지 않죠. 그럼 이 사실은 없는 사실이 돼요. 그럼 무슨 판결이 나가요? 취소 판결 나가요? 기각 판결 나가요? 기각 판결 나가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론주의 하에서의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이에요. 이건 민사소송법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는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이래놨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민사소송법에 없는 이 규정은 왜 행정소송법에 만들어놨을까? 민사소송은 여러분들 서로 대등 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해 충돌을 조율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는 변론주의가 철저하게 관철됩니다. 그럼 당사자가 주장 제대로 안 하고 입증 못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진실은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주장 안 하고 입증 못하면 그냥 기각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은 이 사람 권리구제도 있으면서 동시에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이 취소소송은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위법하면 그 처분은 제거해야 되죠. 이런 공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주장을 잘 못해요. 입증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법원이 보니까 분명히 이건 위법해 보이는데 이걸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행정소송은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해야 되는 공익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도 있는 거냐?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조 직권심리라는 특별규정을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취소소송의 심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보시냐면 제29조 이제 간단히 남은 것 좀 보시면 되니까 자, 29조 조문 한번 볼게요. 자, 취소 판결 등의 효력이랑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요 29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취소 판결의 형성력, 제3자요, 대세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형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작용에 의해서 기존 상태를 바꿔버리는 힘이에요. 없던 걸 새롭게 만들거나 있던 걸 없애버리거나 있던 내용을 변경해버리거나 이게 형성력입니다. 자, 그럼 갑이라는 애한테 허가가 나갔네요. 인근 주민 을이 갑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이 허가는 위법하다. 취소한다. 취소 판결 나왔습니다. 이 취소 판결이 나오는 순간 갑에 대한 허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취소 판결로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행정청이 와가지고 야 판결 나왔어. 네 허가를 없애야 돼.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취소 판결 선고하는 순간 갑에 대한 허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갑이 참가 안 했어요. 갑이 참가 안 했습니다. 그럼 갑에 대한 허가는 요 소송 안에서만 없어지는 거고 얘는 여전히 허가를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에 대한 허가가 소송의 대상이죠. 이걸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이 허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은 이해관계인이죠. 그럼 문일은 이 허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여기가 울진인데 문일은 서울 살아요. 그럼 요 허가 취소는 허가가 없어지는 건 그럼 원고, 피고 얘 사이에서만 없어지고 문일한테는 남아있는 거예요? 갑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허가가? 아니죠. 그럼 이 허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조 1항을 취소 판결의 형성력, 취소 판결 자체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3자한테도 효력이 있다. 이때 이 제3자가 갑 같은 이해관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처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처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세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3자의 참가, 제3자의 재심 청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힘 때문에?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라는 힘 때문에 얘가 참가하지 않아도 없어지는 거죠. 얘 참가하지 않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의 참가, 제3자의 재심 청구라는 제도를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취소 판결의 형성력. 자, 제30조 볼게요. 자, 30조 1항.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밑에 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청을 기속한다. 2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밑에 거부 처분인 경우에는 밑에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취소 판결의 효력 중에 이제 기속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갑이라는 애가 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이 하나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엔 얘가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1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걸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어요. 이제 갑이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갑은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던 거예요. 소송이 다 끝났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어요. 판결 주문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한다. 위법하다. 이유를 봤더니 갑은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다. 네가 잘못 알은 거야, 행정청이. 얘는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 나왔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이 취소 판결에 기속받아야 돼요. 구속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행정청이 여러분들 아이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거 맞다니까? 그러면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법원이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적 없다고 그랬죠. 근데 아니라니까 법원이 실수한 거야. 얘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한 거 맞아. 그러면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취소된 위법한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금지, 기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1번 요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유로 거부 처분 나왔습니다. 근데 법을 보면 1번 요건 충족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행정청은 1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법원이 이제 심리를 해봤네요. 갑은 1번 요건이 충족됐어요. 1번 요건 충족됐습니다. 그럼 이게 충족되면 행정청은 무슨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허가 처분했어야 되죠. 근데 거부 처분했죠. 그러니까 법원이 1번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고? 아니 위법하지. 취소한다. 판결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행정청은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해서 판결 취지 읽어보고 제대로 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판결 이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요건 충족됐으면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행정청은 갑의 이전 신청에 대해서 무슨 처분을 내줘야 돼요?
허가 처분을 내줘야 돼요. 여기서 갑이 또 행정청이 이럴 수 있어요. 아이 1번 요건 충족 안 된 거라니까. 그러면서 거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셔야 되는 게 사실 기판력이 있는데 그 기판력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 조문이 없어요. 민사소송법에 있는 기판력 조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걸 아까 앞에 맨 처음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판력이 어떤 건지를 맛보기를 보신 겁니다. 근데 이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은 민사소송에는 없는 효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특별히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취소 판결의 기속력. 자, 제 34조 볼게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 자, 조문 보시면 34조 1항 행정청이 30조 2항, 이게 좀 전에 보신 재처분 의무입니다. 30조 2항 규정에 의한 재처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맨 밑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럼 이 간접강제 제도는 뭐냐면 갑이라는 애가 신청했는데 거부처분했네요. 소재기했어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왔어요. 그럼 행정청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전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해야 돼요. 재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얘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가서 승소 판결까지 다 받았는데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처분은 행정청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판결도 무용해지죠. 쓸모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갑이 법원에 와서 이르는 거예요. 법관님, 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까지 확정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하게 겁 좀 주세요. 그럼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요. 야, 행정청, 너 30일 이내에 재처분해라. 만약에 안 하면, 이 30일 이내에 안 하면 너 2천만 원 배상해. 이렇게 결정문이 나와요. 그럼 행정청 30일 이내에 안 하겠어요? 30일 이내에 하는 게 일반적이겠어요? 30일 이내에 하는 게 일반적이죠. 안 하면 금전까지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느끼겠죠. 그렇게 해서 행정청이 제대로 된 처분을 하게끔 강제하는 제도가 바로 간접강제라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34조의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예요. 자, 그럼 우측에 조문 보시면 여러분들 제3장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제38조 준용규정 1항 몇 조 규정은 셋째 줄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2항 몇 조의 규정은 부작위법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결국 행정소송법의 90%는 어느 소송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취소소송.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 중에 무효는 아예 효력이 없는 거죠. 취소는 애초에 유효한 효력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효한 걸 전제로 만든 규정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는 걸 전제로 하죠. 근데 부작위는 처분이 없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처분이 있는 걸 전제로만 적용되는 규정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소송법을 공부하실 때 취소소송을 전제로 모든 걸 다 정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왜 이건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 안 할까? 왜 이건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 안 할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본강의에서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고. 자, 밑에 당사자 소송 보시게 되면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항고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처분청.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국가, 지자체, 이런 공공단체, 그 체가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인격체를 피고로 해라. 요게 오늘 가지고 온 마지막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는 이제 그림 특강은 일단 여기서 마쳤고,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학원을 좀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첫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 대비 이제 그 노무사 커리큘럼이 진행되니까 간략하게 이제 제 커리큘럼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 이제 간략히 한 5분 정도
하고 맞춰드릴게요. 자, 일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일부러 써왔어요. 이 PPT를 어찌됐든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만들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양심 없는 사람들, 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양심 없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 읽을까요 말까요? 예, 읽을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배포하는 거 보시면 저한테 좀 연락 좀 해주시고요. 제 일단 연간 커리큘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일단 학원 자체는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간혹가다 어떤 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써봐야 된다. 그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일단 손이 훈련이 돼야 이게 이해가 됐을 때 쓰는 것도 빨라지는 거예요. 애초에 이해가 끝나고 쓰겠다라고 시작하는 순간 시험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손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연기부터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와 쓸 수 없는 것도 구별이 되고 쓰면서 정말 제대로 된 이해가 완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연기에서만 개강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시험을 봅니다. 이건 공통되고 연기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해를 이제 완성시키는 모습인데 이번에 제 기본서가 전면 개정되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테마별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례 문제들을 다 실어놨어요. 그럼 연기 때부터 내가 이 논점을 배웠는데 왜 배웠지? 이게 이렇게 사례로 물어보려고 배운 논점이구나. 이것들을 연기부터 매칭하실 수 있게 기본서를 개정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이에 한 발짝 좀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될 거고 이해는 당연히 여러분들 강사의 몫입니다. 예습해 오실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복습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킬까 그건 제가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수업만 잘 따라오시고 복습만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요 연기가 끝나면 10년치 최근 10년치 기출 사례를 풀어볼 거예요. 이걸 요때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서가 이제 한번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기출은 전범위를 전제로 하죠. 그럼 전범위에서 과거 10년 동안 어떤 게 기출됐었지? 이걸 요때 정리를 해 놓으셔야 그 다음 이 1기 나갈 때 요거 기출됐던 건데 이거 2번이나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볼 때도 볼륨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을 땐 사실 100% 습득이 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1기 앞서서 기출 사례를 들어 놓으셔야 요거를 같이 펼쳐가면서 1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완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연기는 기본서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기는 관련 논점별이에요. 그럼 원고 적격, 제3자의 참가, 재심 이건 세트란 말이에요. 그럼 원고 적격 배우면 제3자의 참가 배우고 제3자의 참가 끝나면 재심 나가고 그런 식으로 50점 사례에 묶여서 나올 수 있는 논점을 묶어가지고 기본서를 한번 더 끝내는 겁니다. 이게 1기 과정. 요게 끝나고 나면 쟁점 리마인드라는 과정이 있는데 요건 대략 7시간. 7시간 동안 행정쟁송법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사례 논점을 간략하게 전부 뼈대로 만들어서 압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대부분 다른 선생님들은 3기 때 전범위 시험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정의 실력은 2기가 끝날 때 완성해 놔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 암기 과목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전범위를 만나게 되면 멘붕 와요. 그럼 남들보다 빨리 전범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2기는 총 8회 중에 4번씩 잘라서 앞에 2기는 진도별로 나가요. 그럼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어쨌든 4번으로 잘라서 한 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4회는 전범위로 진행돼요. 그럼 남들보다 전범위를 빨리 보기 때문에 요 쟁점 리마인드를 해놓는 이유는 이때 전범위 시험 보는데 오전에 와서 기본서 1회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4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럼 전범위 시험 보는 날 오전에 한두 시간 일찍 와서 그것만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돌려보고 시험 보면 여기 써야 되는 논점을 다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수업이 바로 쟁점 리마인드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벌써 쟁점 리마인드를 강의해 드린 게 한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합격한 학생들이 가장 고마워했던 그 무기가 쟁점 리마인드가 무기였던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좀 습득해 놓으시면 정말 그 실전 시험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실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기에 이렇게 스크린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저는 3기 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 노무사 시험이 굉장히 이제 경쟁률도 높아지고 치열해지다 보니까 문일 선생님의 강의만 들어도 복사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다른 선생님은 뭐 시험 봤지? 이걸 찾아보는 학생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요 3기 진행될 때 제가 만들어서 물어보는 시험은 당연히 있고 요 스크린은 다른 강사님들은 뭘 물어봤나 이걸 제가 전부 스크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하지 않았던 혹시라도 그런 논점이 있으면 그런 논점들을 다 스크린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여러분들이 행정에 대해서는 복사집 가서 뭘 봐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올해도 이거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이 스크린한 자료에서 안 나오고 어찌됐든 저랑 같이 시험 본 3기 시험에서 내용들이 다 출제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은 행정 자체는 굉장히 잘 봤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다행이고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수험생들 불안감도 없애주는 게 강사의 몫이니까 이 작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3기가 종강했을 때 그때부터 시험까지 뭐 1주가 비든 2주가 비든 그때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무상으로 그 실제 시험 보듯이 문제 만들어서 여러분들 와서 시험 보시고 모범 답안 보시고 실전 감각 유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까지 이제 제공해 드리면 제 이제 1년 커리큘럼은 다 끝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질문인데 일단 제 다음 카페에 문일 변호사에 쓸 수 있는 노무쟁성법 이게 제 기본서 제목인데 질문은 여기로 받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질문을 받는 건 언제부터만 휴대폰을 열어드리냐면 3기 종강하고부터 그리고 시험날 오전까지 이때는 어찌됐든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다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휴대폰 질문을 왜 미리 안 받냐면 여러분들 이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카페에 접속해서 질문 남기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조차도 초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휴대폰을 열어드려요. 근데 그전에는 왜 안 여냐면 저도 인간이고 저도 수험생활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질문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질문만 하고 바로 나가요. 그래서 항공기 모드로 꺼놔요. 들어온 김에 무슨 유튜브 보고 뭐 보고 그렇게 녹는 시간이 여러분들 한두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답장이 안 했네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못 보니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고 답변을 기다려요. 그럼 그거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또 3, 4시간 날아가는 건 금방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데 여러분들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의 당락을 가르는 첫 번째는 휴대폰 관리를 제대로 했냐 못했냐예요. 이 휴대폰으로 질문 받는 게 얼핏 보면 친절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제 생각으로는 이건 수험생한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만들고 굉장히 위험한 길로 빠뜨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으로는 일단 질문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카페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이 늦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에 6시나 7시면 일과를 시작해요. 그 일과의 시작이 카페 질문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카페로 질문 받고 답변해서 답변 속도가 늦는다 이런 욕을 먹어보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하시고 간혹가다 제가 글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개별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남겨드려요. 그럼 그때는 전화통화로 유선으로 하든 뭐 양자체가 많으면 학원에서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든 그런 식으로 해결해드리니까 일단 질문은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휴대폰은 나중에 3기 종강하고 시험일 오전까지는 이제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학원을 옮겼는데 이거는 제가 쓸까 말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만 했지 저를 좀 많이 알려서 조금 광고를 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겠다는 생각은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좀 생각을 바꿔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강의니까 그럼 제가 왜 강의를 시작했느냐. 좋은 강의를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시작했는데 그럴 거라면 열심히 나를 알려서 더 좋은 강의를
더 많은 학생들이 듣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강 후기를 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학원을 옮기니까 그 전 학원에는 당연히 이제 수강 후기가 많이 쌓여 있고 제가 유일하게 조금 힘들고 강의와 관련해서 일적으로 이제 힘들고 이럴 때 그래도 위안을 받고 좀 힘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써주신 수강 후기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학원은 다시 제가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이 한림법 학원에는 오늘 이게 처음 강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림법 학원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제 강의를 듣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뭐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 건의할 것도 좋고 뭐 강의가 좋았으면 강의가 이러이러해서 좋았다. 그런 거 몇 자라도 이제 적어주시면 저도 굉장히 힘나고 그거 읽으면서 보람도 느끼고 더 좋은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또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언급하고 싶어서 요거를 잠깐 썼고 마지막은 그 오늘 수업이 끝났고 저도 이제 신림동에 와서 강의한 지가 이제 5년 됐고 사실은 제가 강의를 언제부터 했냐면 2003년부터 했어요. 아마 신림동에 있는 웬만한 강사님들보다 가장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수험생이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본업으로 삼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합격을 해서 변호사업을 하다가 이제 내 천직이 뭘까 변호사업은 안 맞는데 그래서 아, 내 천직은 강의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강의로 온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림동 시장에 온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5년 동안 그 돌이켜보면 나름대로는 정말로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하여튼 이 강의를 떠나는 순간까지는 항상 하여튼 노력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강사로 여러분들 기억에 좀 남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본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